오늘 JTBC 밤샘 토론은 국정농단 사태 해법 하야냐 수습이냐라는 주제로 펼쳐보겠습니다. 토론에 막을 올리기 전에 함께해 주실 중요한 분들 소개합니다. 고려대학교 토론도가리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시민판정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국정 마비도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태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오늘 밤샘 토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유체이탈 화법이었다는 비판과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됐고 지난 주말엔 30여만 명이 참가한 촛불 집회가 전국을 뒤덮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꺼내든 김병준 총리 카드 역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등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이 권한 이양 문제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내치든 외치든 자격이 없으십니다.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새로운 총리는 새누리당 내각이 됩니다. 반면 여당은 더 이상의 국정 운영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면서 야당에게 영수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내 다수 세력인 두 야당은 보다 더 높은 국정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야당도 국정 파탄과 흥전준전을 바라지 않고 있다 믿습니다. 악화된 여론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일 예정된 촛불 집회는 지난주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치러질 걸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과연 박 대통령은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이번 일과 관련된 인물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의혹을 부인하고 있거나 또 황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단 자막으로 SNS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프로그램 중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가운데 내일 시민사회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두 차례 사과를 했고요. 또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하는 등 수습책을 모색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뒤늦게나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긴 한데 이 꽉 막힌 정국은 전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오늘 논객들께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의 난국을 풀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염동열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런 기회에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심려와 실망을 시켜드려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욱 황골탈퇴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정 공백 그리고 국정 난맥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뜻과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해법을 국정에 반영시켜서 보다 우리나라 앞길이 또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님. 예, 대통령께서 국정에서 손을 떼셔야 됩니다. 지금 뭐 거국 중립 내각 얘기도 나오고 책임 총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한테 얼마나 권한을 주는지, 내각에 어떤 권한을 주는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국정의 중심이 되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지금 하나의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왜 그러셨을까?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싶어 할 텐데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권한을 도저히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한테 전부 맡겨버린 겁니다. 이게 정권 말기마다 측근 비리가 있었고 그때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사과도 하고 했지만 지금 대통령처럼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말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과연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손을 떼시고 내려놓으시고 거기서부터 논의가 출발해야 될 겁니다. 네, 고성국님. 지금 대통령과 정보 여당의 독자적인 힘으로 상황을 해결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 상황 수습 능력은 물론이고 이 상황의 최소한의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국 해법을 뭔가 모색을 한다면 그 내놓는 대안이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 안 되면 야권이 납득할 수준이라도 돼야 됩니다. 야권이라도 뭐 그 정도면 성의를 보였다라고 인정하고 그때부터 야권이 뭐 문제 해결에 협조를 해야 비로소 해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권이 제시하고 있는 이 최소한의 요구 조건, 대통령의 이선 후퇴, 그리고 탈당, 그 이후에 의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서 거국내각 구성하는 이 수순이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야 또는 이 탄핵 퇴진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야권이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구가 야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습 가이드라인이니까 사태를 수습하려면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사태 해결을 야권과 함께하는 그런 출발점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배님.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은 2번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5%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은 대통령을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마음속에서 대통령으로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자리 보존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바로 국정의 난맥과 혼상과 공백이 생기고 국력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바빠 죽겠고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함께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용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의 요구이고 명령입니다. 조금 전에 고성국 박사님께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을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제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어떤 루트와 계기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경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조금만 더 확장하면 돼요.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과정도 아닙니다. 그냥 내려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논객들께서 말씀해 주신 안을 포함해서 현재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전국 해법들을 지금부터 차례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얘기해 볼 거는 책임 총리의 도입과 거국 내각의 구성입니다. 자, 국회와 협의 없이 김병준 총리 후보를 임명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박 대통령이 결국 국회를 찾아가서 정세균 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을 해주면 내각 통할권 등 그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이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이선 퇴진 그리고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했는데요. 자, 이 같은 야당의 요구는 타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염동열부터 답변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최순실 게이트가 나오기 전까지 또 나올 때까지는 대통령의 책임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국정 혼란을 언제까지 우리가 끌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불안정한 우리 이 사회 국민들이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가 같이 공동 책임이다. 하나의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도 이제는 책임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거국내각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그리고 총리 국회에서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 난국을 빨리 헤쳐나간다는 차원에서 야당도 함께 영수회담에 좀 임하신다고 한다면 이선 후퇴라고 하는 용어는 쓰시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그 정도까지의 내치와 예치를 좀 구분해서 우리 국회 책임 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을 하고 또 내치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보다 이 국정 공백을 우리가 하루속히 극복할 수가 있고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당도 이젠 국정의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그런 해법을 찾는 데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튼 결론만 얘기하시면 야당의 그런 이선 퇴진과 그리고 탈당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탈당 요구에 네. 대한 것은 사실은 직접적인 해법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돼 있고 이것을 통해서 거국 내각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는 문제는 아마 책임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내각을 그 총리가 이렇게 내치를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탈당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야당이 하루속히 영수회담을 받고 그리고 책임 총리를 추천해 주는 것이 이 난국을 하루속히 헤쳐나갈 수 있는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염동열 의원님께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에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국정이 이런 상태가 된 데 대해서 뭐 염 의원님도 사과하셨지만 저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받아들이기 전에 국민 앞에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겨야 되는데요. 전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 국무위원들,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을 다 앉혀놓고 기자들도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대면 보고를 왜 안 받으시냐 이런 얘기가 나왔더니 대면 보고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농담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얼어붙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총리를 추천한다거나 뭐 내각 조각권을 뭐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뭐 지금도 총리가 있으시고 내각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때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총리가 국정교과서 안 해야 된다. 혹은 사드 배치 안 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을 못 만났습니다. 가서 흔히 얘기하는 문고리 3인방한테 보고서 놓고 오고 이것이 완전히 다 알려진 상태고 정무장관도 대통령을 못 만난 상태인데 과연 그 자리에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국정교과서 문제 얘기하러 가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안 만나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께서 먼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국정이 이렇게 운영된 데 대해서 솔직하고 상세하게 먼저 해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국민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시고 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청와대에서 구슬한 것은 아니다. 저한테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는 말도 있으신데 아니다. 이거밖에 없지 왜 그러셨는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는 대통령께서 먼저 탈당뿐만이 아니라 내려놓으시고 국정에서 손을 떼셔야 그다음에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동열 의원 조금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전혀 배제하고 도외시하고 개인 의견을 토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염 의원 말씀하신 것이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분위기고
기조라면 이건 참으로 심각하다, 좀 그렇게 느낍니다. 야당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는데 왜 자꾸 다른 요구를 하느냐. 민심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또 대통령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심이 바뀌고 있는데, 민심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게 더 악화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요구 내놓은 것을 탓할 수 있습니까? 아까 금태섭 의원 야당도 책임을 느낀다 하셨는데, 뭐 두 정치인께서 서로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책임의 질이 다르다. 새누리당이 가져야 될 무한 책임과 야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사태가 이렇게 되는데 다른 책임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거국 내각과 탈당 문제가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독자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싫든 좋든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순조롭게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는 거,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 서는 것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거국 중립 내각을 이끌 국무총리도 당적을 안 갖는 것이 자연스럽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도 국회가 추천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명시상부한 거국 중립 내각이 되어서 국민의 소리만으로 뭐 국정을 운영하고 수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고, 당장은 여야가 만나서 뭔가 하여튼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의회에서 빨리 국무총리부터 추천하자, 이런 것은 순서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총리든 거국 내각 총리 등요, 그것에 갖는 본질적인 그 성격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양보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그러니까 국정 수행 지지도 5%라고 하는 그 숫자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 95명의 국민이 내지 지지, 그러니까 그 부정적 평가로 따지면 90명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상이에요. 처분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석고대죄해야 되는 대상인데, 대상이 뭔가를 양보를 하고 카드를 내면 주체로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국민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양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근본적 불신이 국민들의 시선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총리든 거국 내각이든 이것은 임시 방편이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설령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온 마음을 비우고 그러니까 자리만 보존해 줄 수 있다면 국민들이 그것만 양해한다면 내 권한을 다 내놓겠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헌법을 초월해서 자기 권한 내놓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총리에게 지금 부여되어 있는 최고의 권한은 뭐냐면 행정에 관하여 내각을 통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소반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 임의로 국가원수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한과 이것까지 총리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개인 자리이고 자기 개인 권한이니까 그냥 네가 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총리든 거국 내각이든 총리를 누구를 세우느냐가 가지고 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임시 방편이고 미봉이고 기만책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해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야를 요구하는 거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대행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에 들어가면 그거는 국가 원수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도 권한이 행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변심을 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여지도 구조적으로 그는 거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권한 대행이 헌법적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네. 맞으면 대통령이 유고나 사고 시에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우리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실제로 대통령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아서 사고에 준하는 또는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뭐 국민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정치권이 해석한다면 그 사고에 준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죠.
그 문제는 총리의 여기에요. 권한 잠깐만요. 권위라고 하는 건 비는 거니까 네, 그건 잠깐만요. 해석의 여지가 아니고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해석할 수 있는 건 사고인데 네. 사고일 때는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사고라고 하는 해석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당이나 대통령이 나 사고로 칠 테니까 그럼 당신이 권한 다 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서 이건 아니다. 헌법 위배돼서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권위 있고 공식적인 해석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현재로서는 네. 그 해석의 주체가 정치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것을 헌법적 규정에 근거한 사고 상황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치권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이선 후퇴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권이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기 이전에 뭐 최후 뭐 선전포고처럼 대통령의 이선 후퇴가 공식적으로 표명되고 그리고 탈당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을 대행할 이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 인선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저희가 그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밝힌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선의 후퇴하라고 한 거고.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제 대통령이 저희와 물론 정치적 견해가 다르시지만 저는 이제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존경과 또 존중을 해왔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제가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황교안 총리한테 여쭤봤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분이냐, 지적 능력이냐, 판단력이나 지금 하신 일들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해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런데 심지어 현 정부의 총리인 황교안 총리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합니다. 본인이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하세요. 저는 이 시점에서 염동열 의원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대통령의 속마음이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신 일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공식 조직은 완전히 액세서리처럼 다루고 그 최순실 씨는 청와대를 무시로 드나들면서 심지어는 뉴욕타임스 만평에 대통령의 머리에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조종하는 만평이 실릴 정도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상태인데 저희는 일단은 현재 상태는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시고 이선으로 물러가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신다면 그게 아니고 그냥 야당에서 혹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서 가자고 하시려면 새누리당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은 아주 대통령의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신세를 졌다거나 가정사를 챙기실 사람이 없어서 최순실 씨하고 그렇게 되긴 했지만 본인은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그거를 말씀을 하시고 국민들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점들이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기 때문에 거국 내각 그리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책임 총리를 이제 실행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야당에서 요구하는 이선 후퇴는 실질적으로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만은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책임 총리를 다하겠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책임 총리의 권한을 다 주겠다. 그리고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쪽의 생각에서 나온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박주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언 내용이 있어서 아마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면 그 자체가 헌정 중단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국민들이 만들어준 권력을 선거를 통하지 않고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통째로 권력을 탈취하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박주선 의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률가고 법무부비서관도 하셨고 또 우리 검찰청의 기획관도 하셨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을 놓고 보면 실제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이 정해주는 시점에 있어서의 국가를 우리가 안정되게 끌고 나가고 국정 공백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거국내각을 꾸미고 또 국무총리를 우리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내치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운영은 또 집행은 또 행정은 바로 그 국무총리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바로 이 길이 국정 공백을 저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종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야를 놓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야는 실질적으로 하시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선이 남는 자녀 임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5년을 시작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또 후보자의 검증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 그리고 그 정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데에는 네. 실질적으로 문제가 예, 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 잠깐만요. 점에서 잠깐만요. 예. 저는 네. 하야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 하야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그 논의를 나누시던 와중에 대통령의 이선 후퇴라는 것이 과연 청와대나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헌법적이고 헌법을 초월하는 얘기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고성국님이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 권리시 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시의 총리나 아니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에 따라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게 헌법 7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권이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그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인정을 못하겠어요. 저는 야당에게도 좀 요구하고 싶은데 이선 후퇴라는 애매모호하고 네,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선 후퇴를 야권이 요구를 했는데 그 이선 후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야권 내에서도 입장이 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이 외치에 해당하는 부분, 즉 국군 통수권이나 아니면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군 통수권이나 계엄권 등등 헌법상의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대통령의 이선 후퇴와 관련해서 더민주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더민주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치건 외치건 상관없이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혼선이 오는 것이 우리가 야당도 물론 일관되게 말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염 의원님께서 뭐 헌법상의 권한을 이렇게 그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은 뭐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정 중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는 그 드레스덴 연설에서도 나오시지만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헌법상 권한을 사실상 최순실한테 넘긴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아니 뉴욕타임스도 미국에서 유수의 언론인데 다른 나라의 대통령 머릿속에 최순실이 들어가 있다는 만화를 그릴 정도면 이걸 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셨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안 생겼으면 대통령이 정상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특히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거나 외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군 통수권은 정말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대통령께서 외치를 그동안 하셨는지도 의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해명도 없고 심지어 여당에서도 말씀을 안 하신 채로 이 외치에 관한 권한 이런 것은 넘길 수가 없다. 그러면 그전에는 최순실이랑 의논하다가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저 국군 통수권을 내려놓고 계엄권을 내려놓고 이선 후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선 후퇴인가 아니면 하야인가 퇴진인가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태섭 의원께서도 지금 내치와 외치를 모두 내려놓아야 된다고 했고 추미애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모두 내려놓는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그 방법이 뭡니까?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그냥 그 책임 총리에게 외치 다 넘길 수 있습니까? 헌법상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워낙 아니 그러면 만약에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그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야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 사실상의 사고로 간주해서 자리 보존을 시켜주지만 모든 권한은 박탈해서 권한대행에게 넘기는. 근데 저는 후자에 대해서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고라고 하는 상황 판단을 누가 내리는 것이냐. 그리고 아까 뭐 고승국 박사는 그거 이제 정치권이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정치권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고로 내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회수하느냐에 대해서 국민이 제기를 해서 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만약에 다툼이 벌어진다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다시 혼선과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야밖에는 방법이 제가 없다는 말씀을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유고가 있으면 유고를 하면 그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사망을 한다거나 누구나 봐도 판단할 수 있을 경우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거나 하면 대통령은 본인은 유고가 아니다. 본인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이 당해보지 않은 이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야다 이런 거보다 물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대통령이 지금처럼 하시면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퇴진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는 찾아보는 거고 이것이 이 헌법이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인데 정치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권한을 전부 양여한다면 뭐 외치에 관한 권한이건 내치에 관한 권한이건 사실 그거를 이 정밀하게 분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 같은 경우를 이건 언뜻 보면 외치지만 그 사드가 배치될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내치인데 이런 권한들을 내가 행사하지 않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한테 맡기겠다고 하면 그때는 거기서부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 저도 법을 수십 년 해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남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전제군주라면 전제군주가 갖고 있는 왕권은 곧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 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의하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고 자기가 소유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위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거기 대단히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권한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하려면은 저희가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의석 구도로는 안 됩니다. 아니요. 그럼 그것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지금 탄핵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야권에서. 자,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금 이선 퇴진이든 권한 대행이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집중해 주시죠. 네. 뭐 저는 야권이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정책 책임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선명하게,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딱 들었을 때 아 이렇게 하자는 거구나라고 하는 수준까지 입장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뭐 여당은 뭐 물론입니다. 그 점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야권이 민심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입장을 좀 더 강화시켜 온 거.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따른 혼란 같은 거는 뭐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칙은 헌법적 테두리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헌법에 규정된 그 과정을 잘 지켜가면서 찾는 것이 일환일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헌법적 질서 속에서 보자면 야권이 탄핵 추진하겠다. 도저히 더 이상 국가를 못 맡기겠다. 탄핵 추진하겠다고 하면 감명해요. 감명하죠. 감명하고 밀어봤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태가 일단 수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핵과 같은 수준까지는 아니고 뭔가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선가 정치적 절충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우선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이 견지하고 있는 태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적당한 수준, 다시 말해서 이 정도면 국민들이 납득하실 것 같은 이 수준으로 절충해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가 있고 또 국민 여론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출렁이는 거는 불가피한데 저는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야권이 여러 가지 그 김정배 선생이 제시한 대로 해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선 후퇴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에 따른 법률적 해석은 법률가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는 정치적 절충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금태섭 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는데 왜 이 국면에서 정치적 절충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네. 전제 군주가 아니고 일단은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제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때가 JTBC 뉴스에서 이 컴퓨터가 나왔을 텐데요. 이제 청와대에 있는 연설문과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개인 최순실한테 빠졌으니까 저희가 그것만 보고 바로 우린 탄핵하겠다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는 해명을 하시라. 어떻게 된 건지.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뭐 이 가정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둥. 그렇게 하시다가 또 한 번 사과를 하셨는데 역시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납득을 할 수 있는 변명인지 아닌지를 야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가급적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헌정을 중단시키지 않고 가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정말 저희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는데 현 단계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솔직하고 자세하게 왜 그랬는지 해명을 하시고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손을 떼시면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정치적으로 찾아보자. 그렇게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좀 아까 뭔가 그 반문했던 답이 들어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소상히 국민에게 다 밝히고 이렇게 했다면 거기서 절충의 여지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 여러 번 기회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2번의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번의 담화의 다 마지막 문장은 사죄 드립니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내용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어떤 정치적으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권력과 힘을 계속 유지해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절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거기서 절충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비록 이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거기에 어떤 반성을 하는 기미가 보이고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거기서 재발 방책이 마련이 되면서 양보가 이루어지면서 절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대통령이 보여왔던 일관된 모습은 절충의 여지를 본인 스스로가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계속 거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종배님,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치권에서 절충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선언. 아니요. 저는 아까 그런 걸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절충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적인 절충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헌법의 틀 안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절충의 여지가 지금 야당이 나왔던 야당에서 여기서 야당이라는 것도 여러 야당이 있기 때문에 뭐 정의당 같은 경우 지금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가장 약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약한 요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도 그거 아닙니까? 내치 외치 모두 손떼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헌법적으로 절충의 방법이 모색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홈팀에도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절충의 선이 지났다. 그러니까 하야를 한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법치국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우리가 토론이 돼야지 다양한 목소리들을 다 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치국가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 본인 자신이 하야에 반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행법에 나와 있는 책임 총리, 거국 내각을 통해서 이 국정 공백을 메꾸자는 것이고요. 하야가 우리 금태섭 틀을 넘어서는 거라는 금태섭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사과 여러 가지의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히 밝히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수사 중인 그리고 수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한 부분에 대해서 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이건 좀 제한됐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이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밝혀질 일이고 실제 지금서부터는 대통령 것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실제로 반성과 또 우리가 사과를 드리는 것이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그러면 국정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전에 우리 고성훈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국 내각이든 또 탈당이든 용서회담이든 이런 걸 통해서 대화, 조율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저도 대화 조율을 말씀을 실질적으로 좀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저는 조건에 안 맞거나 불충분한 게 저는 전혀 일단은 여야가 용사회담을 통해서 아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저는 것들을 그거는 전혀 앞뒤가 대화를 안 맞는 나눈다면 말씀이시라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봅니다. 합니다. 첫째로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갈게 네. 하야가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야는 네. 대통령이 아무 때나 하실 수 있고요. 아니 대통령 자신이 안 한다고 한다면 아니, 할 수가 하야는 없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본인이 예, 의사에 따라서 하는 본인의 것이고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 다른 제가 의사에서는 말씀드릴게요. 할 수 없다는 그리고 거죠. 네. 제가 정말 화가 날 때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다. 네.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출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거의 무한 책임에 가까운 겁니다. 나중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야권이나 언론에서 아주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근거 없는 비방이다. 찌라시에나 나온 얘기다. 이러고 국민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러고 나시더니 지금 이렇게 사실이 딱 밝혀지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니까 나는 못 밝히겠다. 그럼 대통령은 언제 국민한테 얘기합니까? 아직 밝혀지기 전에는 근거 없는 비방이다. 뭐 증거도 없지 않냐. 찌라시다. 이러면서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다가 근거가 밝혀지면 이젠 검찰이 수사할 거니까 나는 못 하겠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언제 설명을 들어야 그런 됩니까? 것은 아니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네, 저는 이렇게 네네. 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금태섭 의원 말씀대로 대통령은 현직에 있는 동안 형사조치를 받지 않도록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헌법에다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후외환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예, 내란과 외환.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것은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직 프레지던시를 통해서 국가의 계속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자고 하는 문제의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야권이 고민이 깊은 것이고 예. 또 그래서 여당도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왜 이제 하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의원이 왜 한 명도 없겠어요. 그러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야당이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탄핵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정답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국민에 맡기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화는 나지만 과연 이게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는 사실은 조사와 수사를 해야 돼요. 저는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저는 특검도 지금 별도 특검으로 지금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또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대통령의 범죄 행위들이 드러나면 또 양상이 달라지고 상황이 확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야나 탄핵을 실제로 추진할, 그러니까 구호로서가 아니라 정말 추진할 이런 근거들이 과연 충분히 있는가? 야권 입장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제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자연스럽게 화제가 탄핵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예.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을 차라리 하라라는 얘기를 청와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야 요구를 하지 말고 차라리 탄핵을 해라. 하야 요구를 할 거면 얘기를 하는데 이 탄핵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특정 범죄 요건을 다 갖춰야지만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그런 탄핵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서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거는 뭐 네. 야권이라기보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 헌법에 의하면 탄핵을 하는 조건은 대통령 등이 헌법과 직무에 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씨가 있는데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씨가 직권남용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민간인입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서 안종범 씨랑 공범이라는 뜻인데 둘이 만난 게 아니라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돼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기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는 물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은 작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돼서 만약에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수석이
뇌물죄가 됐건 무슨 직권남용죄가 됐건 직권에 관한 범죄로 기소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지금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그 세 사람이 공모했고 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두 사람이 기소를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탄핵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씩 판단해 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지금 저희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계를 하고 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정권 말기에다가 바로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컨트롤 못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태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갈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지켜보면서 뭐 어차피 이거 하야 할 거야, 어차피 탄핵 갈 거야 하는 것보다도 일단 저희도 여당이 국정 파트너고 대통령은 저희가 선출한 대통령이면 그런 법적인 거로 가기 전에 먼저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리나 국무위원들 또 국민들의 말하자면 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말하자면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들의 대표는 한번 대통령을 만나봐야 됩니다. 저는 왜 여당이나 정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왜 그러셨냐, 무슨 생각이시냐,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거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런 조치가 있어야 저희도 정말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방송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의혹 그리고 오늘 국정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11분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혹들을 다 망라하면 사실 대통령이 이것을 소상히 밝히는데 하루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조금 전에 고성국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45명의 검사가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예비해서 별도의 특검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도 저희들이 사실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 사실에 대해서 밝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은 충분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그리고 국정농객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의 고민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제가 좀 더 비호할 생각도 없고요. 또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지고 다만 그 책임 속에는 그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좀 분명히 좀 있다. 지금 네오웨어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으로는 최순실 게이트, 바깥으로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 미국 우선주의라든가 또 고립 심주의라든가 또 반무역 보호 지역이라든가 막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쓰나미처럼 이제 한국을 이제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후외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속히 영세담을 통해서 또 우리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빨리 헤쳐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호소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를테면 이선 후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뭐 탈당을 하고 해서 정치적으로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이 돼도 검찰 수사나 특검이나 이걸 통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탄핵은 탄핵대로 또 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국 내각이나 이선 후퇴가 탄핵을 면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나 절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잠깐만, 그래서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될 때는 퇴임 후의 소추가 아니라 현직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이것이 뭐 사실은 뭐 일주일 안에 뭔가 심각한 사건이 벌어져서 정말 탄핵으로 가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특검까지 가고 하다 보면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이 국정공백 상태가 계속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선언하면 그러면 정치적으로 뭔가 이 과도적인 이 상황 정리는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 가는 것이고. 아니, 왜 탄핵을 멀리 잡으세요? 아니,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일주일 후에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탄핵의 요건은요. 한 일주일 뒤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탄핵의 요건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법률을 위배했다는 확정은 법원의 판결로만 내려집니다. 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검이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법률을 위배했다는 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재직 중에는.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법률 위배를 이유로 탄핵을 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법률이 위배됐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됐다라는 상당한 근거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서 가는 건데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왜 그렇죠. 탄핵을 한참 뒤에 얘기로 놓느냐. 그런 이미 뜻이 아니고. 잠깐만 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것 자체가 정치적 꼼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당한 근거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서 탄핵을 발동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부분적이지만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첫째,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에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그러니까 그 비밀보호법 위반 이런 것도 이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금태섭 의원이 얘기했던 검찰 수사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요. 몇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의 기소 시점이 20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고요. 여기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연관성에 대해 일정하게 언급이 된다면 탄핵 발동 요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멀리 잡는 것 자체가 정치적 꼼수라는 거예요. 첫째,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검찰이 그것이 되는 순간에 탄핵 이야기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탄핵 이야기를 하야를 이야기했던 것은 그나마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서푼짜리라도 남아있는 명예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거취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지 탄핵을 멀리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삼을 이유는 알겠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탄핵 자체가 야당이 추진할 경우에는 정치적 선택과 행동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정치적 행동에 동인이 되려면 뭐 지금 김종배 선생이 얘기한 대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의 한 사례로 아까 금태섭 의원이 그 말씀하셨죠.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검찰 야권도 검찰의 수사나 또는 언론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와 별도로 정치적 해법은 해법대로 필요하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뭐 그 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정말 탄핵 이런 사태까지 가기 전에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거를 보기를 원할 겁니다. 뭐 검찰 수사 결과라든가 증거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면서 동시에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국정을 비워놓을 수는 없는데 제가 왜 영수회담 말씀하신데 선뜻 동의가 안 가냐 하면 지금 뭐 트럼프도 당선이 되고 국제 정세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예결위에 가가지고 경호처에 물어봅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드나든 적이 있냐?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서 출입처에 이름도 안 쓰고 드나들었으면 그게 보안 사고입니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꽉 잡고 있고 이게 거기서 제대로 국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나 이런 국면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아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청와대에 민간인이 드나들었는지 안 드나들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수회담 한다고 어떻게 이 국정이 네. 제대로 되겠습니까? 탄핵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이제 탄핵의 요건 중에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의원만으로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하기가 힘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요즘 여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당 의원 29명이 더 필요한데 여당 의원 29명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김종배님께서 그 탄핵을 좀 멀리 잡는 것이 정치적 꼼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정치적인 역풍을 그 야당이 안았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닌가. 역풍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제가 그건 아닌가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질문이 왔기 때문에 네, 제가 네. 간단하게 네, 말씀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네. 역풍을 걱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탄핵은 헌법상 있는 제도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핵을 할 의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은 말하자면 국회가 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역할을 해서 법적으로 대통령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것이 물론 합법적인 조치고 하는 것이지만 국민들 사이에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대통령께서 내려놓으시고 또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직접 결단하시는 편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무슨 뭐 당장 29명이 올 수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호시탐탐 탄핵을 하겠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야당이 예. 어떤 역풍을 걱정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떤 걱정해서 것이 그런 가장 것이다. 우리나라의 네. 장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정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게 이제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부탁을 드린 것은 이선 우태인가 아니면 하얀가 그렇지 않으면 탄핵인가 라고 하는 점을 좀 우리가 분명히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해법으로서 어느 한 것은 선택을 해서 하루속히 가야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김정일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탄핵은 실질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누구를 막론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과연 탄핵이 국가 안정을 위해 바른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아마 여당이나 야당이나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탄핵이 야당이 역풍을 맞을까 봐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탄핵을 통해서 과연 국가에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이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여야의 고민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이선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거국내각으로 가야 한다. 책임 총리를 우리가 충분하게 야당과 여당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하겠다는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래서 탄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선 우태인가 거국 내각인가 책임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과연 대통령이 내치에 간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뭐 선결 조건으로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탄핵은 좀 이후에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좀 만나서 그 해법을 찾자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실익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자,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헌정문란이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정문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헌정문란 사태가 벌어졌고 그것이 시시각각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편으로 허탈해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문제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까? 자, 정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조금 전에 금태섭 의원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탄핵의 의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바로 그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정치권은 헌법에 규정되는 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그러면 그것이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것이 의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저는 환기시키고 싶은 거고요. 자꾸 탄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하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볼 때 다음 주에 검찰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자, 그러니까 구속 만료 시한이 돼가지고 1차로 최순실 씨가 이제 가장 먼저 구속이 됐으니까 그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서 제가 볼 때는 분석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탄핵은 멀리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마지막 카드로 놔두고 그러니까 이선 후퇴 이런 것부터 먼저 하자.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눈속임을 주면서 기만책이고 꼼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만약에 검찰 수사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탄핵의 사유가 더 분명해지고 더 점쟁하고 국민적 요구가 더 높아진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최악의 순간에 탄핵이 바로 국가적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탄핵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정치권에서 고민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처리 문제가 아니라 탄핵이 왜 감정적인 거예요? 아니 그런 감정적이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떤 것이 안정적으로 이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고민하기 때문에 국정이 안정적으로 아까 돌아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핵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60일 이내 대선을 하게 되고 그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 6개월이 걸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실질적으로 탄핵도 적어도 6, 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심리적인 문제를 자꾸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했습니다. 3월 12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 내려졌는 줄 압니까? 한 2개월 걸렸죠. 2개월 걸렸습니다. 5월 14일입니다. 자꾸 6개월 이야기하는데 최대치가 최대예요. 최대.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왜 2달 만에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이 당시에 국가의 최대의 과제였고 모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 법조항에 나와 있는 문구 몇 개 숫자 6개월, 18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정치 아닙니까? 두 번째, 자 그러면 뭐 그 대통령이 물러나면 2달 안에 선거 치러야 된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후보자의 왜 네. 문제냐면 자 하나만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네. 19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고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이 확정된 게 87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대선이 언제 치러진 줄 아십니까? 그로부터 2달 뒤인 12월 16일이었습니다. 2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선 치렀습니까? 적어도 이제 후보자의 자 이거는요. 왜 후보자의 자꾸 정치권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일정 후보자의- 짜려고 하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네. 검증이나 공약 네. 그리고 각 당이 갖고 있는 정책들을 2개월 만에 들여다본다는 네, 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불행한 사태를 자, 지금 가져올 두 수 있다. 분의 논의 그런 과정에서 생각입니다. 지금 또 자연스럽게 주제가 하야로 넘어갔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뭐냐면 지금 시민사회 또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하야가 실현될 경우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62일 안에 과연 그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여당에서는 하신 거고요. 왜 안 되냐는 그런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시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하야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 또 그 정당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 중에서는 지금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대선 주자급에서 보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 그리고 뭐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분들은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같은 야권의 대선 주자들끼리도 정당끼리도 이 하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 차이가 있는 이런 현 상황은 왜 그런 것이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우선 뭐 이 60일이라는 게 후보 검증의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식의 접근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검증해도 잘못된 사람 뽑았던 게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뽑은 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염 의원이 마치 어떻게든 탄핵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식으로 지금 토론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런 반론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과 지금 정치권에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이선 후퇴를 전제로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안정화 시키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4.19 혁명 때 뭐 경무대에서 총을 쏴서 시민이 죽었어요. 이거는 국민이 힘으로 끌어내려야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의 현재 오늘 이 시각의 입장은 하야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탄핵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하여튼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거국내각 중립, 거국내각 수립이에요. 야권에서 제시한 것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니까 같이 가는 문제지 이걸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토론한 겁니다. 지금 저 사회자께서 왜 야권의 대권 주자들은 각각 입장이 다를까? 그 뭐 다른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당마다 입장이 다르고 주자마다 입장이 다르고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들마다 다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그 다른 입장들이 다 이유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어떤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이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 될 건가 이렇게 저희들 오늘 토론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탄핵을 지금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야는 법률적 테두리에서 위법적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탄핵은 법률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탄핵도 저는 하야는 위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도 네. 저는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네. 탄핵 이전에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 이것을 이선 후퇴라고 하는 이런 화두를 던졌으니까 이것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국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탄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탄핵도 저는 뭐 그것도 법률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해하실까 봐 하야는 분명히 법률적 그 테두리 안에서의 온당치 못한 일이고
탄핵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은 좀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책임 총리와 거국 내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난국을 하루속히 안정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주일 뒤에 탄핵 소추 발동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책임 총리 이런 걸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냐라는 왜 그런- 단계론으로 접근하냐고. 그러한 쪽 차원에서 거국 내각과 책임 총리가 요즘 실질적으로 야당과 여당에서의 실적 협의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제가 토론하는 것이지 실제 이것이 지나간 버스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도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여와 야의 실질적으로 좀 좁혀갈 수 있는 간격을 좀 맞춰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실제 탄핵이 멀리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금태섭 의원에게 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묻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뭐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께 송구스럽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지만 이 어쨌든 난국을 빨리 극복하는 해법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토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각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하루속히 좀 만남이 이루어지든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맨 처음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가장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국정에서 손을 떼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시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해야 될 일, 국정에서 손을 뗀다는 말에는 한마디도 안 하신 채 갑자기 국회를 찾아와가지고 총리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13분 만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리를 추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야당이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국회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그때는 언론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새누리당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냐, 상당 부분 들어주지 않았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지금 국정에서 손을 떼기를 바랍니다. 하야 퇴진, 뭐 탄핵 얘기도 하시지만, 근데 하야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건 법의 테두리가 벗어난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의 그 대선 주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지금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지금 하야하셔야 된다. 그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총리로 임명해야 된다. 국정을 어느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지금은 하야하실 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저희의 공통적인 의견은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시고 이 선으로 물러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금 의원님, 제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한번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아까 제가 하야에 대해서 정당별로 또 대선 주자별로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정리를 얘기를 드렸는데 민주당이나 아니면 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요구하시는 게 대통령이 내치건 외치건 다 내려놓고 이선 후퇴하라는 게 하야랑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의심을 국민들이 또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는 하야라는 말을 쓰지 않는가? 결국 요구하는 것은 하야랑 거의 다를 게 없는데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데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 저희한테 항상 그 야당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국민들은 야당한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저희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소상하게 얘기하고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대통령께서 안 밝히셨고 정확하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게 나오면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진짜 이 하야를 하라고 시위를 할 때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 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수준에서는 해야 되는 걸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대권 주자들은 하야까지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고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에서 손을 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야권은 대체로 대통령이 하야하면 일단 헌정이 중단됩니다. 국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 과도적인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상황 없이 현재의 그 헌정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1차적으로 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그런데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으니 그러면 명목상의 대통령으로만 남아있고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그 권한을 의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와 내각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상의 하야와 같지만 국정중단이나 헌정중단이라고 하는 그게 다무도 일주일이건 두 달이건 어쨌든 그런 상황 없이 그래서 국민적으로 큰 갈등 없이 합의 속에서 이 문제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야당의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의 하야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지만 다른 거죠. 다릅니다. 형식도 다르고 그 내용도 다릅니다. 다만 이 문제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하야를 못하겠다. 또 이선 후퇴에도 명시적으로 못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정치적인 해결책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뭔가 탄핵의 요소들이 또는 탄핵의 그 근거들이 드러난다면 그럼 탄핵으로 그럼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한이 다가왔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도 전망을 하거든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특검도 앞으로 올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한 요구, 극단적인 요구를 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지금 실제로는 국민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사실 정말 다수인데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사실 만약에 이러시다가 대통령께서 하야하시면 60일 만에 선거하면 됩니다. 그게 헌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무슨 검증 이런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법에다 대통령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서 헌법에서 그럴 때는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60일 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태를 우리도 예상할 수 있고 대통령도 예상할 수 있고 국민들도 다 예상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나중에 봤을 때 이런 헌법적인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솔직히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정치적인 그냥 유불리만 따지고 있으면 그냥 가서 탄핵하자고 하고 하야하자고 가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리고 거국내각이 잠깐만요. 정치적으로 네. 의미 있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하야한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 현재의 내각이 과도기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야로 갈지 탄핵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해결책으로 갈지 어떤 길로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의 내각을 거국내각, 명실상부한 거국내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필요한 조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야권이 뭐 여당과 무슨 협상하는 수준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거국내각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도내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상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국내각을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이 하야 약속을 받고 그럼 시한부로 정해놓고 언제 저 물러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대국민 선언을 받고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내각을 미리 짜고 과도내각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전에 네.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거국내각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핵심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거국내각을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서 하야하거나 탄핵받거나 할 때도 그 거국내각이 있으면 적어도 정치적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거국내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 금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국정에 손을 떼는 거, 또 이선으로 물러나는 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대통령은 국가를 대신한 이제 대표하는 이제 직위에 있고 국군 통수권 그리고 조약 체결권, 또 비상조치권, 또 개헌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법적인 행위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외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단히 대통령의 권한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고 이외에 내치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임 총리한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간격이 저는 조금 이제 우리가 틈이 벌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선으로 가든 국정에 손을 떼든
그런 부분에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기 지금 때문에 이게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네, 것이 그래서 다시 다시 돌아가는 돌아가는데, 건데요. 네, 네. 저도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자꾸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용어에서 자꾸 그러니까 착시를 유발을 하고 있는데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내각에 누구누구가 참여하냐의 문제고 그러면 그 내각을 이끌어가는 총리의 실질적 권한이 어디까지 있냐의 문제는 지금 계속 그 염동열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건 책임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외치는 대통령이 맞고 사실상의 행정 그 수반을 내각 통할하면서 내치만 맞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이제 금요형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외치까지 손을 떼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 저희가 아까 했기 논의했던 때문에 내용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네. 되풀이하지는 않겠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 쓰지 말고 그냥 책임 총리라고 한다면 길거리 나가서 국민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다른 당이 정당한테 들어오든 말든 대통령 외치 맞고 그러니까 총리한테 책임 총리 정도 줄 테니까 국민 여러분 납득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통령의 지금까지 헌정문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일정 부분 축소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해법입니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민심과 헌법적 가치가 사실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 그게 고민인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민심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담아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는 과연 그것이 현재의 법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아니 있는가? 헌법적 가치가 뭔데요? 실제 아까 아니 말씀드렸듯이 헌법적 가치가 뭔데 그 국민의 민심과 헌법적 가치가 충돌한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자,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이 헌법에-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의원님 다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네네네. 헌법 71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다른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그런 외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과연 내치가 안 되는데 외치는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실제로 대통령이 최초로 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에 못 가시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하고 아베는 지금 당장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대통령이 자리에 남아 계신다고 해서 정상적인 정상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치는 계속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 법률적인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고민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트럼프와 이제 아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도 그 뉴스를 듣고 현실적으로 참 나라가 너무 어렵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이든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국 내각이든 책임 총리든 이선 우태든 국정에 손을 떼는 것은 이것이 결정이 안 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탄핵도 이 난국을 수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외치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네네. 드릴게요. 자, 네.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외치의 대표적인 예로 그 정상회담을 한다고 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정상회담을 왜 합니까? 국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한국 입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외국 나가서 외국 정상하고 만나서 세일즈 외교하고 세일즈 정상회담하고 국익에 실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협상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BC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회담에 있어서 협상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통령의 개인 플레이로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의지에 대해서 국내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테이블에서 협상력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이런 대통령의 형편으로 정상회담 나가서 국익이 증진되겠습니까? 증진은 바라지도 말고 국익 고수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저자수로 나가면서 끌려다니면 그럼 국익의 손해 아닙니까? 그걸 누가 그럼 책임질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외치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이펙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거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책임 총리 임명해서 내치 맡기고 외치는 대통령이 하겠다는 이른바 이원 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와 같은 발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미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이 됐다. APEC에 못 간 건 이게 심각한 일이다. 그게 상징적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사실은 헌법 가치와 뭐 이렇게 부딪힌다가 아니라 헌법적 규정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다. 이렇게 헌법에 써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외교사절의 아브레망을 수여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 말하자면 가장 상징적인 그런 이 외교적 행위를 그러면은 고공내각의 총리한테 줄 것이냐. 그게 과연 외교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것까지도 내놔라라고 주장한 거예요. 국군 통수권, 뭐 외교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내놓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외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년 초가 되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됩니다. 대법원장도 임명해야 됩니다. 이건 이 삼권 분립이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이건 행정부의 장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국정에 손을 떼라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내가 정말 헌법의 헌법의 중단을 원치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를 그냥 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상적으로 헌법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헌법상 이 명확하게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는 거를 당신들한테 이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혹은 권한을 양해하겠다고 할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진짜 말씀하셨듯이 탄핵하든지 하야로 가는 방법밖에 없지 무슨 책임 총리 거국 중 아무 소용이 대통령이 나는 좀 있다가 대법원장 임명할 때가 됐는데 야당 추천 총리가 국회에서 합의해서 추천한 총리가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말이세요?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나는 이 사람 임명할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지 않고 국정을 계속 해야 되니까 협의합시다. 총리 추천합시다. 이러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 관련해서 이 허영 교수의 그 제안이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맞으면 헌법학자시죠? 네. 이 거국내각이 구성이 될 때 그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걸 공표하자는 거예요. 이를테면 헌법재판관이 언제 몇 명이 결혼이 된다는 건 다 예정돼 있으니까 그 경우에 이 추천을 국회가 하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빠진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그 빠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지도자와 대통령이 그때그때 협의하거나 아니면 협의의 정신을 살려서 거국내각에서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종배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는 헌법상 안 된다. 어차피 안 된다는 말씀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말 하야 안 하시고 또 그 책임 총리 거국내각 얘기를 하시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안 하겠다. 이런 정말 분명한 선언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얘기 없이 국회가 추천해 주시면 제가 임명하고 그다음에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조각권도 드린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이기 때문에 짧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고요. 변동성이고 유동성 아닙니까? 그다음에 임의성, 자의성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최소화하고 아예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아까 일관되게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죽어도 그건 안 되겠다는 이유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헌정 중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헌정 중단으로서 인해서 그러면 그 발생되는 그리고 끼치게 되는 국민에게 그러니까 미치는 피해와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나 임의성, 자의성 이런 것 때문에 국정이 엉터리가 돼가지고 국민한테 미치는 피해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그러면 더 중하고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저는 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 말씀 맞아요. 가장 간명한 해결책은 탄핵 추진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거예요. 아니 하야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야를 문제는 하야는 그 대통령이 최종 결정 주체는 대통령이 문제는 그러니까. 결정을 하야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경우에도 하야는 이거는 국민들의 대통령이 또한 자발적으로 정치 하는 거 행위인 아닙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하야라 그러는 것이고 압박을 해도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에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장 간명한 해결책은 계속 주장하신 대로 탄핵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승복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이 여야 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우니까 쉬운 길로 가자고 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내는 거. 헌법을 위배할 수 있기 물론이죠.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찾아내는가. 지금 정치권이 그것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과정이 큰 줄기는 사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렸듯이 과연 어떻게 이선 우태로 가고 국정에 손을 떼는 효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임명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입법과 또 우리 행정과 또 대통령과 또 내치와의 그 충돌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바로 영수회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자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수회담을 해서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영수회담이 만편통치약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큰 줄기를 지금 우리가 맥을 찾아가고 있고 여기에 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저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김종배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조건 하야와 탄핵은 지금 실질적으로 더 나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여야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것을 토론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김종배님의 생각을 여야가 맞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청와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려고 하다가 박치기만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지금 과정이 있으니까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회의장 찾아와서 국회가 추천하면 총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딱 3마디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당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내각 통할권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일련의 과정이 대화의 과정이죠.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신. 일련의 대화의 과정에서 나는 던졌으니까 니네가 받을래 말래. 지금 청와대의 태도는 간단하게 하면 받을래 말래 이거지 않습니까? 김종배님, 우리 금태섭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그 서로가 여야가 합의를 하고 책임 총리를 하고 이선으로 후퇴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강론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실제로 조율해내고 대화한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네. 초유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바삐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우리가 해칠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벌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지는 겁니다. 않습니다. 시간 벌기가 나오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네. 하루속히 알겠습니다. 해법을 찾자는 그 얘기 겁니다. 계속 하셨으니까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고성국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탄핵이든 하야든 어떤 절차가 이제 추진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 내각이 현 내각이 하게 되는데 그럼 그건 너무나 많은 갈등을 부르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셔서 아마 이와 관련돼서 나온 해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치권 일각에서 정확하게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나 또 더민주의 민병두 의원이 하시는 말씀인데 조기 대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할 경우에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뭐 60일 내에 검증을 왜 못하냐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안을 내놓으셨을 텐데 일단 과도 내각을 구성하자. 그래서 그 과도 내각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이 국정을 운영하게 하자. 그리고 그 내년 4월에 대선도 같이 치르자. 그리고 현 대통령은 아마 내년 2월쯤 퇴진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자. 막 이런 안인데요. 그런데 이 안도 역시 대통령이 내년 2월에 자발적으로 퇴진하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거국 내각이 의회의 추천으로 구성이 되면 하야가 됐거나 탄핵됐거나 했을 때 그 거국 내각은 과도 내각적 성격으로 바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제대로 작동되고 정치적 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여당한테 던져놓고 받을래 말래가 아니라 실제로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야당이 노력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또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더 큰 책임이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꾸 책임 총리론만 얘기하지 말고 또 의회에다가 제안했는데 답이 없다고 하지 말고 영수회담 이 상태에서 영수회담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선 후퇴를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거국 내각을 빨리 구성하는 것이 여당이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사님께서 좀 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과도 내각의 성격을 띈다면서 이선 후퇴를 말씀하시는 거 앞뒤가 안 맞아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꾸려지는 거국 내각이 사실상 자동으로 과도 내각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하야 선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그러면 앞뒤를 분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하야 선언을 한다면 그 다음에 방법론으로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관리에 들어가고 꾸려갈 것인가에 있어서 과도 내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고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선 후퇴가 전제가 되는 과도 내각이라는 것은 형용 모순이고 어폐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선 후퇴를 전제로 거국 내각이 구성이 될 텐데 이건 의회가 추천하는 내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수습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하야로 갈 수도 있고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니죠. 그것을 관리하는 과도거국 내각이 필요해져요. 그런데 그때 그 과도거국 내각도 지금 체제로 가면 여전히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추천하는 거국 내각을 지금 구성해 두는 것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최소한의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 아니죠. 그 의미를 좀 부여하자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예. 대통령의 이선 후퇴든 아니면은 뭐 조기 그 대선론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뭐 내년 2월 말에 뭐 퇴진을 하든 아니면 하야를 하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자발적인 내려놓음이 필요한 해법인 것은 맞는 겁니다. 네. 조기 대선 얘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말씀인데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뭐 큰 결단을 내려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국민들이 5년 동안에 그 대통령을 하라고 맡겨준 것은 그 권한이 아니라 완전 의무기도 한데 중간에 그 의무를 다 못하고 내려놓는 건데 그때 국민 여론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 하야하시겠다 딱 발표를 나는 앞으로 하야하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하야를 하면은 너무나 국정이 어지러우니까 몇 달간 당신이 있으면서 이걸 좀 유지를 하게 해달라. 그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야가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당장 2달 후에 헌법에 나오는 것처럼 하지 말고 대통령께 조금 기다려달라고 한 다음에 내년 4월쯤에 선거를 하자.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저는 그때는 충분히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나는 임기 끝까지 안 가시겠다. 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지. 지금 여야가 만나가지고 내년 4월에 뭐 대선 치르기로 하고 조기 선거하기로 하고 과도내 아무 의미가 없죠. 저희가 탄핵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이 안 물러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국 해법에 대한 논의를 해봤는데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돼버렸습니다. 날짜가 저희가 토론하는 동안 바뀌었는데요. 자, 오늘 저녁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이 나올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야권은 대거 참석하기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지도부도 참석하기로 막판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야3당이 이렇게 대규모로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의회 정치를 포기한 것이냐 이제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촛불 집회가 전국에 큰 분수령이 될 것이고 여기서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도 야도 또 다른 대응을 할 거라고 보는데 자, 이 주말 이후에 우리 정치권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오늘 촛불 집회 저희는 지난번 1차 촛불 집회도 민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민심을 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그 민심을 보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어떻게 국정 안정을 가져올 것인가, 또 어떻게 책임을 통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왔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저녁 때 이제 대규모의 이런 총집회를 한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제 3당이 여기 이제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영환 사무총장께서 아마 총장직을 사퇴하시면서 이것은 국민의당 창당 정신에 맞지 않다. 거리로 나가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당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뭐 부제를 달 수 없습니다만은 제일 잘 마치시고 돌아오시면 진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바로 안정된 이런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고민해서 함께 의논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대화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해법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사태가 처음 이 뉴스에 나오고서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생각을 쓰는 거지만 하야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썼습니다. 사실은 야당도 지금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내일 또 광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퇴진을 외칠 겁니다. 제가 내일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네. 오늘 광장에 가는데 저희 제 처하고 큰애는 군대 갔지만 작은애가 같이 갑니다. 많은 식구들이 나올 거고 대통령께서 큰 결심을 하지 않으시면 크게 내려놓는다거나 정말 국민들이 마음으로 움직일 만한 결심을 하지 않으시면 특히 다음 주말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랑 안종범 씨에 대한 기소도 있고 거기 대통령이 관여되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이 야당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가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을 형성하는 기간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은 야당, 자꾸 야당이라고 하니까 뭐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끌려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 여론, 지지층 여론에 끌려오면서 조금씩 어떤 대외적으로 내놓는 입장, 요구 사항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는 수만큼 여론이 나빠지는 정도인 만큼 따라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거리의 정치에 지금 끌려오고 있다고 하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지금 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거기에 순순히 따라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환경이 지금 김태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순실, 안종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소가 조만간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고 발표가 되는데 당연히 관심사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주로 언론에 의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이제 검찰 수사에 의해서 한 단계 다시 버전이 바뀌면서 더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정치인으로 활동하실 때 이 대중보다 반보 정도 앞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한 발 앞서서 너무 대중과 떨어지는 것도 위험하고 뒤따라가는 건 정치인으로서 책임이 없는 것이다. 지금 김종배 선생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면에서는 내내 뒤따라온 것 같습니다. 뭐 신중한 건 좋지만 그 점에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야권,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내일 집회 참석을 결정하면서 민심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회는 참석하지만 행진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심 듣는 거는 저는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새누리당 사람들 같습니다. 이게 그래요. 가서 현장에서 정말 어떤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정말 듣는 것하고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모르긴 해도 용 의원님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슨 집회에 가서 정말 민심을 청취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여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집권당이 하게 되고 청와대나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할 때 그것을 적시에 시정해주는 능력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밀리는 겁니다. 뒤따라오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그냥 이 수사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오늘부터 있을 일련의 그 국민의 목소리를 정말 좀 현장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정말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지난번 2차 대회 이번 오늘 대회까지 무슨 사고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야말로 정말 몸을 낮추고 국민의 소리를 들을 때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열띤 토론을 펼치는 가운데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 다 됐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또 시민 판정단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의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QHSH33 아이디 쓰시는 분. 사실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하야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의혹으로 국정이 계속 마비될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트위터 아이디 나우138 아이디 쓰시는 분, 최순실 게이트에 있어서 국민들이 더 피로감을 느끼는 건 검찰의 어정쩡한 수사 속도도 있겠지만 정치권의 의미 없는 논쟁으로 이 사안의 핵심이 빗나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트위터 아이디 NOIRR로 시작한 아이디 쓰시는 분, 현 사태가 국정이 중단되는 두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충격 완화 방안을 모색할 만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국정은 이 정부 초기부터 이미 중단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보겠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VERON으로 시작한 아이디 쓰시는 분. 나라가 혼란하니 대통령에게 힘을 모으자 이 두루뭉술한 선전으로 지금의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시민판정단 20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어떤 패널과 이야기 나누시겠습니까? 네,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학년 류준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님께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자꾸 계속해서 야당의 합의를 하자, 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새누리당이 현재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책임이 적은 듯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당 지도부가 친박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상당수의 친박 의원들이 당선됐던 상황, 그리고 둘째, 정부 여당의 위치에 있는 상황, 그리고 셋째, 앞으로 탄핵으로 이어지든 거국 내각으로 이어지든 그 열쇠를 새누리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새누리당이 지금 어느 정도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국민의 민심과 헌법적 가치가 충돌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들끓고 있는 국민의 민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수용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을. 네.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야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 제가 오늘 토론회 및 그 인터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할 때마다 그렇게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의 주제는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기 때문에 과연 야당이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듣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당에 전달하고 또 의원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자는 뜻에서 그것을 제가 요청한 것이고요. 국민적 그 소리와 헌법적 가치가 이제 충돌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충분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헌법 내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위한 길이 뭔가, 국민의 소리를 다 담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옮길 거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이 덜하기 때문에 이 국민의 소리를 덜 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감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 난국을 빨리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100번, 10번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도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1호 일문학과 1학년 조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님께 질문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 다음 주 있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 수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이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탄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방면으로 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거꾸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의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탄핵이 매우 진행되기 어려워지고 이 시국을 헤쳐나가기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모두들 다 아시듯 최근에 최순실 씨가 국밥을 한 그릇 다 비웠다, 이것이 일종의 사인 아니냐, 또는 최순실 씨가 대역을 쓰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가 검찰을 신뢰하고 있는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최순실 씨를 비롯한 안종범 씨 또한 문고리 4인방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그 검찰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검사 생활을 할 때 정권 말에 이런 뭐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측근 비리를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수사를 할 때 그때도 검찰 수사가 끝나면 다음번에 특검이 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권 말기가 되면 청와대에서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나와 있는 증거와 또 나오는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번 정권에 들어서 너무나 크게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서울중앙지검장한테 국정감사 현장에서 물어봤습니다.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을 해서 위법행위를 해가지고 시위하던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만약에 반대로 판단하고 경찰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 또 검찰은 그런 의견일 텐데, 어떻게 300일 동안 시민이 죽었는데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찰이 결정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검찰이 지금 엄청나게 신뢰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야당을 비롯해서 국민 전체가 검찰을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덮는다든가 사건 결과를 왜곡하면 수사를 담당한 검사 개개인이 직무유기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수사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지금 합의된 대로 특검도 실시하고 국정조사도 또 해서 이거를 끝까지 진상을 밝힐 것은 제가 야당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 들어볼까요? 네. 예,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제학과 김강현이라고 합니다. 고성국 평론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론에서 야권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습책으로 내치와 외치를 모두 총리가 국회에서 임명한 총리가 대행하는 그러한 내각을 이렇게 토론에서 나왔었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런 대안이 현재의 내환과 외환을 모두 타개할 수 있을 만큼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가 임명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국회가 추천한, 이렇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이 총리를 이제 대통령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임명하는 거겠죠. 그 경우에 그 총리는 국민적 신망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 진행하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국민적 신뢰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예 그만두고 새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최선책은 아니고 차악의 선택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치가 최선을 추구해야 되지만 때로 또는 대다수는 차악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때라고 생각해서 정치권이 최선이 안 되면 차선, 그것도 안 되면 차악이라도 찾아가는 정치력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제가 오늘 내내 주문드렸던 것이고, 이 시점에서 그 차악의 선택이 저는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전제로 한 거국 내각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최우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종배 평론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종배 평론가님께서
대통령이 헌정문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야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평론가님의 말씀 즉 하야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이 하야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야를 하지 않을 때에는 탄핵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들은 또 탄핵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혹여나 전국이 또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하야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김종배 평론가님께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야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총으로 쏴서 죽이면서까지 자리를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최종적인 형식은 하야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국민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저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자기 결정이지만 자기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또한 국민들의 힘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두 번에 걸쳐서 거리에 나왔고 오늘이죠. 오늘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던지는 청와대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그 힘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을 하게 된다면 저는 하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 심줄처럼 버티고 있다면 저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바로 거기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전국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고 여기서 또 다른 무슨 되치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하야 요구의 목소리와 그런 대열들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제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헌법재판소가 2달 만에 그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고 내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을 했던 것이 과연 어떤 당시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밤을 새면서 항의하고 저항을 했던 이것이 없었다면 과연 그렇게 2달 만에 끝낼 수 있었고 또한 기각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애워싸고 있는 상태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까? 정치권이 어떻게 대치기를 할까?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얼마만큼 두텁게 애워싸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는 그 행동 반경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정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그리고 시민판정단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열띤 토론 펼쳐봤지만 이제 지금까지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오늘 토론에서 못다 하신 말씀 또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배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일관되게 그 처음 했던 얘기를 다시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거국 내각이 뭐냐면서 언어의 요소는 좀 이제 좀 그만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단순한 게 어쩌보면 항상 그 가장 알곡을 담고 있는 진실의 알곡을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국면에서 묘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를 저는 한번 정치권 이런 곳에 좀 대묻고 싶고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겸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인터넷도 보고 거리도 살피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촛불 시위 때 그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같이 불렀다고 하던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귀 기울이고 거기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그 남아있는 명예를 조금이라도 더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말 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간절히 청와대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성국님. 예, 전국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입니다. 대통령이 최소한의 해법이라도 내주면 좋겠지만 기대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기대할 곳이 어딘가? 정치권입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지난번 세월호 때도 나왔고 그 전에 광우병 때도 나왔고 또 거슬러 가면 30년 전에 6월 항쟁을 다시 생각하게 할 정도의
이 거리의 정치가 오늘 밤 다시 이 시내를 덮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또 국민들이 화낼 충분한 이유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책임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날 때 화를 제대로 내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수습하고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저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권이 어쨌든 해법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그 정치권이 해법을 놔야 될 때 제가 생각하는 현 시점에서의 최소한의 해법은 대통령의 이선 후퇴와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어서 수습을 해나가는 것인데요.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이선 후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게 하기 위한 압박이 필요한데 이 압박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먼저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지도부가 그걸 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으면 지도부 사퇴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정치권이 사는 길이고 새누리당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금태섭 의원님. 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저희 당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만을 보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저희가 행동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광장에 정말 많은 사람이 나올 텐데요. 저희 당원들도 많이 나가고 저희 가족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갑니다. 가서 어떤 방안이 가장 이 지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해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염동열 의원님. 우리 국민 여러분, 하루하루 지내기가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실망이 크다는 것도 잘 알아서 저 가슴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국가 안위와 국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당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설계와 디자인을 하는 것이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큽니다. 이제 국민 안위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또 다른 도전은 시작돼야 합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고 또 채찍을 들면 종아리를 걷겠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힘과 그리고 지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내일을 위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논객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밤샘 토론과 밤새 소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끝난 뒤에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밤샘 토론 마칠 시간입니다. 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분노한 인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던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죠. 그리고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 변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분노도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 분노의 화살은 청와대와 비선 실세를 정조준하고 있죠. 하지만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좀 만들어라 라고 하는 민심의 요구를 받들지 못할 경우에 그 분노의 칼끝은 우리 정치권 전반을 향하게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밤샘 토론은 2주 후죠. 25일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